두 번째 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단어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전류 주위에 형성되는 이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서 앙페르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암페어 법칙에 적용되는 세 가지 전류 상황을 먼저 예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주위에 직선 전류가 흐르는 그 도서 주위에 자기장이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원형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그리고 솔레노이드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이 세 전류가 만드는 전류와 자기장 형태의 공통된 관계는 서로가 90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전기장과 자기장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모습을 90도인 곳에 남겨두었듯이 우리 역시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만 바꿔볼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후져요. 상대방의 후진 모습에 바로 실망해서 180도 배척하기보다는 90도의 여지를 남겨두고 전기에게서 자기를, 자기에게서 전기를 살펴보듯이 상대방에게서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인간관계를 할 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다음 단어는 물질의 자성,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거든요. 둘 다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이 되는 것은 똑같지만 상자성체에 비해 강자성체는 훨씬 강렬하게 자화가 되고, 그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었음에도 자화된 상태가 일부 유지가 됩니다. 이처럼 뭐든 혼자일 때보다 함께였을 때 강해지는 법이고 더욱 뚜렷해지는 법이에요. 이 강자성체가 가지는 가치,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치를 발휘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는 우원재의 시차라는 노래입니다. 일단 노래를 듣기 전에 전자기 유도가 물리학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간략한 서사를 들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웨르스테드가 전기가 자기를 유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연의 대칭성에 기반하여 역발상을 시도를 하죠. 그러면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지 않을까? 이 가설은 패러데이에 의해서 정설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런 패러데이의 통찰로 인해 훗날 전기와 자기가 서로 구별되는 다른 현상이 아닌 전자기장이라는 공통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고, 이러한 통찰은 훗날 맥스웰로 하여금 전기와 자기가 서로가 서로를 유도할 때 주고받는 신호가 전자기파라는 걸 예측하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되죠. 네, 노래를 듣고 시작을 할게요. 우원재의 시차라는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꿈을 꾸던 그 시간에 나도 꿈을 꿨지. 두 눈 똑바로 뜬 채로. 지평선 넘어 저물어가는 저 태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꿈을 꾸는 그 시간에 또 다른 누군가는 꿈을 키워가기도 해요. 두 눈을 똑바로 뜬 채로. 내가 머물고 있는 시간이 남들과는 다소 다를지라도 그 시차 속에서 강단 있게 나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건 내 시간이 남들이 돈 주고 가는 파리의 시간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하다라는 역발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발상이라는 것은 때로 숨어있는 가치를 드러나게 해요. 전기와 자기의 무게에 대한 이 역발상, 패러데이 역발상에 의해서 만물을 드러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빛의 정체가 드러났던 것처럼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다음 단어는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겁도 없이 너에게 뛰어들었고 우린 함께 무지개를 만들어냈지. 무지개 다들 보신 적 있죠? 분명 실제하지만 형태가 없는 역설적인 자연현상이에요. 패러데이는 폭포수에서 피어나는 무지개를 보며 실제하지만 형태가 없는 전자기장이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 덕분에 실제하지만 형태가 없는 무선통신망이란 정보의 바다를 스마트폰이라는 배로 항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자기장 아이디어를 떠올린 패러데이, 이 전자기장을 수학적으로 구상한 맥스웰, 에테르의 존재를 관찰하고자 했던 마이켈슨,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을 통해 최초로 규명한 헤르츠, 이들의 협업 아닌 협업 덕분에 전자기파라는 것이 물리학의 영역으로 편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무선통신을 비롯한 전자기파의 다양한 기술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아이디어의 합치로 인한 시너지 덕분에 무선통신과 스마트폰이라는 세렌디피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영화 엘리멘탈에서 물과 불이 만나 증기가 아닌 무지개를 피어오르게 했던 세렌디피티처럼요. 이처럼 과학은 혼자만의 학문이 아니라 함께의 학문입니다. 함께의 시너지가 불러일으키는 세렌디피티는 무지개처럼 분명 형태는 없지만 분명 우리 삶 속 어딘가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는 대단어 3단원으로 들어오는 초입의 위치에 있는 파동의 표현 단원이거든요. 이 단어는 김동률의 황금가면을 들려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희망을 안고 가다가도 좌절에 엎어지며 닿을 듯 말 듯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수없이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려요. 때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뒤따르는 걸까? 그 생각에 모든 게 믿고 싫어지면서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파동, 이 파동이라는 걸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은 끊임없는 흔들림, 주기적인 진동이었어요. 모름지기 파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이 목표야말로 나의 삶에 굴곡을 만드는 법이죠. 따라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내 삶을 뒤흔들지라도 그냥 거기에 마저 흔들려 주되 가던 발걸음만은 멈추지 말도록 합시다. 좌절에 엎어질지라도 이러한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닌 성공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여기며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다음 단어는 파동의 굴절 파트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노래랑 파동의 굴절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습관적으로 지각을 일삼던 말썽꾸러기 낙제생이었는데 당시 세계 1등 국가의 장관과 수상을 역임하고
유년 시절 겪었던 언어장애와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고 훗날 최고의 연설가로 평가받던 사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사람 덕분에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들어가게 됐죠. 우리가 히틀러의 치하 아래 살지 않게 된 공을 세운 인물, 영국 사람입니다. 바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에요. 이 처칠은 다소 불량스러웠던 어려웠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지내며 절대 포기란 걸 몰랐어요. 이 처칠이 했던 말 중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던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칠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와도 같아요. 땅 위에서 피어나지 못한 현재를 원망하는 대신 어렵게 피어난 만큼 악착같이 살아내 보려는 이 처칠은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와도 같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향기를 맡아 웃으며 취할 때까지 삭막한 도시를 아름답게 물들여갔을 장미의 우직함은 처칠의 우직함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파동의 굴절에서 파동이 매질이 달라지게 되면 진행 방향이 꺾일지라도 그 파동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근본, 진동수에는 변함이 없었듯이 우리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이 달라질지언정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이런 근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파동의 굴절을 통해서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다음 단어는 빛이 파동적인 성질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시, 전반사에 대해서 내용을 들려드릴까 해요. 제목이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정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의 그 많은 데이터는 어떻게 그리고 어느 경로를 통해 이동할까요? 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공중의 주파수나 무선을 통해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이 대다수의 인터넷 정보는 바로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 해저 케이블은 과거에는 구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더 빠르고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해 현재 단계적으로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깊고 푸른 바다에 정보의 맥을 짚어줌으로써 세상에 파장을 일으킨 파동으로서의 빛, 이 정보의 바다라는 단어가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발표를 재개하도록 할게요. 백예린의 물고기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이런 가사가 등장해요. 물속을 헤엄치는 건 하늘을 나는 기분과 같을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돌고래의 꿈이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돌고래는 아가미로 호흡할까요? 폐로 호흡할까요? 돌고래는 폐로 호흡을 합니다. 따라서 물 속에만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물 바깥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워낙에 연약해서 공기 바깥에서 피부가 마르게 되면 인에 손상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돌고래는 물 속에도 있다가도 물 바깥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잘까요? 돌고래는 깨어있는 채로도 잠을 자요. 뇌의 좌반구가 몸의 기능을 통제할 때에는 우반구가 휴식을 취하고, 반대로 뇌의 우반구가 몸의 기능을 통제할 때에는 좌반구가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이 뇌를 번갈아 가면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돌고래는 깨어있는 채로도, 즉 공중에서 펄쩍 솟구쳐오르는 그 순간에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꾸는 돌고래의 꿈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밤마다 바다에서 솟구쳐오르는 돌고래는 은하수에 풍덩 뛰어들어 별들 사이를 누벼다니는 이 바다와 하늘을 오가는 꿈을 꾸지 않을까에 대한 그 묘사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이제 하늘을 헤엄치기도 합니다. 정보가. 요즘 전쟁 때문에 국제적으로 되게 시끌시끌하죠. 재작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작년에는 연말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다음에는 중국과 대만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이 대만과 세계의 전역을 연결하고 있는 14개의 해저 케이블을 끊어내고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요. 정보통신을 무력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에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서 대만은 미국과 함께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란 저궤도 상공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CEO. 이 사람의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타링크를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영상 한번 보고 나서 발표 재개하겠습니다. 스타링크는 약 550km 상공에 위성들이 군직 비행하며 기지국가 이용자를 직접 중계하기 때문에 대양을 횡단하는 선박이라든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즉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푸른 바다뿐만이 아니라 푸른 하늘에도 정보의 맥이 잡힐 전망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오가던 돌고래의 꿈이 기술적인 수혜로 쓰러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물리학에 따른 기술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전반사 파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다음 파트는 빛의 파동적 성질, 두 번째 간섭에 대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엮은 내용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 곳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위대한 여행자, 누구의 타이틀일까요? 네, 바로 보이저 호입니다. 그렇게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약 59억 km의 4배에 해당되는 우주 공간을 항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과서에 봤었을 이 목성의 대적전과 토성의 위성 타이탄, 보이저호가 이들을 촬영해서 지구로 보내지 않았었더라면 우린 지금까지도 이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보이저호는 시속 7만 km의 버금가는 속도로 태양계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이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300년 정도가 걸리게 되면 태양계 가장 바깥 경계인 오르트 구름에 진입할 거다라고 전망해요. 그래서 오르트 구름에 진입을 하고 이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2만 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랍니다. 그리고 이 오르트 구름을 완전히 벗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10,000년 정도가 소요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센타우리에 도달한다고 해요. 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은 지구에서 약 4광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데 빛으로 4년 걸릴 거리가 보이저로는 약 3만 년 걸린다는 거죠. 이처럼 별들 간의 공간, 성간 공간, 인터스텔라는 지금의 인류가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운 거대한 공간적 장벽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생물일지라도 얘네들을 패트리 접시에 올려놓고 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분광기를 이용한다면 우주를 패트리 접시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이 분광기를 통해 색깔을 보는 능력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빛이라는 게 우리 인류에게 과거
과거까지 주요 에너지 원천이었겠지만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별들에서 방출되는 빛들의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는 우주의 발생과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가설을 정립하게 되었고, 또 무한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살아있을 생명체의 흔적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어요.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은 대개 700나노미터 대역보다 짧은 파장의 빛들은 흡수하고 700나노미터보다 조금 긴 영역의 파장의 빛들은 싹 다 반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주 저편에서 지구에서 오는 빛을 분석할 경우 700나노미터 부분의 빛의 세기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 현상이 관찰이 돼요. 그를 레드 엣지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 보다시피 700나노미터 부분은 가시광선의 붉은빛과 적외선 그 사이 어딘가쯤이거든요. 사실 이 레드 엣지라는 현상은 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왜? 지구 자체가 노멀하지 않죠?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 별빛과 그 행성의 대기 성분에서 파장들이 연속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흡수가 되기 마련인데 700나노미터 부분에서의 흡수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지의 행성에서 오는 빛을 분석하는 경우에 그 빛의 스펙트럼에서 레드 엣지가 관찰이 된다. 그러면 이 행성에는 가시광선 광합성을 통한 생명활동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가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공간의 어딘가에 있을 생명체의 흔적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레드 엣지.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랑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붉은 노을이란 노래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 붉게 타오르는 노을은 흘러가고 있던 세월에 옅어져 가고 있었을 과거의 추억과 어떤 사람의 이름이 불현듯 떠오를 때 그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타들어가는 나의 가슴이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색깔을 통해서 사람의 흔적을 찾듯이 이제는 색깔을 통해 무한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을 외계 생명체의 흔적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물리학에 따른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죠. 빛과 물질의 이중적인 성질의 첫 번째 챕터,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 광전 효과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적인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광양자론으로 광전 효과를 분석한 공을 인정받아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이후 여러 실험적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정말로 빛이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도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빛에게 파동과 입자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빛은 딱 잘라서 파동이다 입자다 정의할 수 없는 이중적인 무언가예요. 만물을 드러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빛의 역설, 어떻게 보면 언어와 과학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다리와 언어는 태생적으로 추상성을 전제로 해요. 사람의 다리, 개의 다리, 고양이의 다리, 엄밀히 따지면 세 개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리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들을 모두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요. 즉 언어의 추상성 덕분에 우리는 세계 속 다양한 사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이들에 대한 통일적인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과학도 획일화, 추상화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이 낱낱의 사례들을 경험하지만 그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추상적인 이론과 법칙을 도출해내죠. 즉 추상이라는 건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공통적인 무언가를 도출해내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동안에는
공교롭게도 그 개별 사례가 갖는 고유한 정체성들이 무시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장미를 빨갛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장미들이 갖는 고유한 색깔들은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본래 개별 장미들이 갖는 정체성은 그 각각의 색깔과 독특한 무늬 속에서 구현되기 마련인데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 속의 사물들을 획일화되고 추상화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밝고 어두움이 있지만 새벽과 저녁처럼 흐리멍덩한 시간도 있으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빛이라는 것도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애매모호한 무언가였어요. 이처럼 세상에는 언어로 규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하고 흐리멍덩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찬란한 성공, 비극적인 실패 이런 것들로만 정의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현존하는 어느 언어로도 절대 규명할 수 없는 고유한 무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원래부터 노답입니다. 때로는 잘하고 있는 건가 자신감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답을 쫓는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답조차도 맞는지 모를 정도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알다가도 모를 답답함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보자 라는 말보다 그래 나도 참 힘들다 나도 쉽지 않다 이런 말이 조금 더 위로가 될 정도로 힘이 들 때에는 저는 유나의 답을 찾지 못한 날을 듣곤 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발표 재개를 할게요. 이 노래는 답이 없음에도 답을 찾으려는 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원래 인생에는 답이 없어. 그럼에도 답을 찾으려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답이 없는 인생이니까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그저 그 시간을 잘 버텨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쓸모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는 놈이다. 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방정효과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물질의 이중성, 물질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미시 양자 세계에서 입자의 패턴은 정말 기묘합니다. 전자의 경우에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으로 가기까지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스크린에 도달하여서는 스크린과 입자적인 상호작용을 해요. 즉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라는 것도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더 기묘한 것은 이 미시 입자들이 관찰이라는 행위를 의식하는 것 마냥 행동하는 패턴에 있어요. 전자는 보려는 의지만으로도 정체성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우리는 원자핵과 전자를 비롯한 미시 양자의 집합체입니다. 그 미시 양자의 정체성에 관찰이라는 행위가 큰 영향을 주었었다면 그 미시 입자의 집합체인 우리 역시 관찰이라는 행위, 뭔가를 본다라는 행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동화편을 준비해왔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는 우화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숲속에 3마리의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강아지는 슬픔으로 가득한 강아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거울의 집에 들어서게 된 강아지는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자신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를 보고 강아지는 이 세상에 슬픔만 가득하구나. 정말 행복할 수가 없네. 아까보다 더욱 기분이 무적해진 강아지는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거울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 두 번째 강아지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찬 강아지였어요. 어느 날 우연찮게 들어간 거울의 집에서 수백 마리 강아지들이 자신을 매섭게 째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왜 째려보는 거야? 너무 화가 난 강아지는 더욱 싸나운 표정을 지어 보였고, 이에 질세라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도 엄청 싸나운 표정으로 강아지를 쏘아보았어요. 거울의 집에 들어오기 전보다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아진 강아지는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강아지, 기쁨으로 가득 찬 강아지였어요. 어느 날 우연찮게 들어간 거울의 집에서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자신과 같은 표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신이나 꼬리를 뒤흔들며 그 강아지를 반겨주는 걸 봅니다. 강아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하다. 정말 기쁨만이 가득한 곳이로구나. 강아지는 겁이 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반겨주는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있었으니까요. 강아지는 집에 들어오기 전보다 훨씬 고양된 기분으로 거울의 집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강아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거울의 집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눈앞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모름지기 내 눈앞의 현실로 투사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 머리, 운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의 현실을 모든 걸 감사하며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내 인생에는 감사할 일과 기쁠 일과 행복으로만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을 채워가며 살아갈 건가요? 오늘 하루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2023년 이 물리학원 수업을 해오면서 나만의 수업 정체성을 구축하자라는 목표는 정말 감사하게도 당해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물리학과 삶의 철학을 대중가요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비유적 관계를 풀어가는 이 수업 구성을 매 차시마다 기획해 왔는데 그걸 23개의 테마로 살펴보시고 있었던 겁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제가 만든 이 컨텐츠는 학생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시는 이 선생님들이랑 파동과 작용하여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파동과도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제 컨텐츠에서 남다른 의미를 발견하길 바랐어요.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교양과 기억, 독특한 감수성에 맞추어 달리 해석되는 의미들이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가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었죠.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숱하게 찾아오는 난항,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외우고 뻔뻔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 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입점하고 그냥 수업하는 거나 할까? 라는 식으로 몇 번 머뭇거리며 쓰러질 뻔 했는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 수업 메시지의 공통된 맥락에는 포기는 악덕, 꾸준함은 미덕이라는 저의 삶의 철학, 이제 이 메시지에 한 점 거짓 없도록 저는 마음을 다잡고 꾸준히 해왔던 게 너무나도 대견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들께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뭘 해왔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제 과거의 저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말에는 그게 마침표였을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이 마침표가 훗날 먼 훗날 또 다른 도전의 느낌표의 한 일부분임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에게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